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 7월의 월봉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부터 8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 정말 큰 변동성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는 증시가 17%나 상승을 했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의 관심은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이 상승할까 하락할까 이 부분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좀 약세를 보였던 점, 그리고 금요일 국내 야간 선물 시장이 5% 정도 밀렸던 점, 그리고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타코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오늘 WTI가 5% 정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을 더 크게 반영할 수 있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프리작 움직임을 보시면 삼전 닉스는 4% 정도 밀린 채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이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 시장에 어떤 트렌드 섹터가 있는지도 4가지로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의 실시간 그리고 다시 보기 영상으로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저희도 함께 활발하게 소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일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김다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다영입니다. 금요일 증시는 유종의미를 거뒀습니다. 기술주 랠리가 재개되면서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 모두 동반 상승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양시장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사흘간의 급락을 딛고 극적인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코스피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6,5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역시 10% 넘게 오르면서 719선에 안착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주체 동반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7조 2,412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1조 1,394억 원 물량 담았습니다. 반면 개인 홀로 8조 2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사자 포지션 취했는데요. 외국인이 1,696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기관도 2,967억 원 물량 담았습니다. 한편 개인은 4,695억 원 물량 덜었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들이며 역대 최대 매수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이슈도 만나보시죠. 7월 국내 시장부터 단일 레버리지 보완 첫날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7월 국내 시장이 최악의 한 달과 최고의 하루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코스피가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종가 기준 34% 급락하며 월간 하락률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요. 한편 마지막 날에는 17% 넘게 오르면서 일간 상승률 역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됐는데요. 7월 한 달에만 사이드카가 23번, 서킷 브레이커가 6번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에는 과도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관련해서 다음 이슈도 만나보시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보완 첫날 거래량과 대금이 급감했습니다.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코덱스와 타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거래량이 전일 대비 74.2% 급감했고요. 거래 대금 역시 64.5%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와 아직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으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8월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장이 될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일자히 강세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53% 오른 52,485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 오른 25,373선에, S&P 500은 0.7% 상승한 7,489선에 안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은 아마존의 호실적에 기술주 투심이 되살아났는데요. 다만 반도체주의 경우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상위단에선 애플만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나흘 만에 시총 1위를 탈환했는데요. 문샷 AI가 알리바바와 엔비디아 칩 약 2만 개를 활용하는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출 통제로 인해 컴퓨팅 파워 확보는 중국 기업들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문샷은 동남아를 통해 블랙웰 프로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다음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추가 칩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은 7% 넘게 급락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가이던스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9월 분기 매출 성장률을 9에서 11% 수준으로 예상하며 월가 전망치를 밑돌았는데요. 칩 공급 부족으로 제품 출하량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 속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한편 실적 발표 후 빅테크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승자가 됐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3대 업체의 경우 지난주에만 시가총액이 2,000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요.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의 수익화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곳 모두 금요일에도 강세 기록했고요. 특히 아마존은 15% 넘게 폭등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메타 3% 넘게 올랐는데요. 견조한 광고 사업을 기반으로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메타가 광고 플랫폼에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잉여 현금이 급감한 만큼 향후 AI 서비스 매출 확대와 현금 흐름 회복 여부가 주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0.76% 강세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사업부 매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스페이스 X와의 합병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이어졌는데요. 다만 일론 머스크는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가짜뉴스라며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미국 의약품 생산 확대에 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레질리언스와 함께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 생산을 늘릴 계획인데요. 이외에도 미국 내 여러 제약 생산 시설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아마존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20% 증가하며 분기 매출 2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43% 급증했는데요. 실적 자체도 놀라웠지만 주가를 밀어올린 건 경이로운 클라우드 성장세였습니다. AWS 매출이 37% 급증한 322억 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특히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수주 잔고가 약 5천억 달러에 달해 향후 수년간의 장기 실적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이 막대한 인공지능 투자가 이익으로 창출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15% 넘게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입니다. 전력용 반도체 전문 기업인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가 깜짝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2분기 매출이 9억 8,060만 달러, EPS는 6.5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여유 있게 넘어섰고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164% 폭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성공적인 체질 개선으로 마진율을 크게 높였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주가는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코인베이스입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어닝 쇼크를 발표했는데요. 2분기 실적에서는 주당 순손실이 1.36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5배 이상 큰 손실폭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침체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 거래량이 급감했는데요. 2분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량은 각각 14%, 25% 감소했고요. 이에 따라 거래 수수료 수익이 전분기 대비 21% 급감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양국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WTI는 1.29% 오른 84달러 선에, 브렌트유도 1.22% 상승한 9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상황이 뒤바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공습을 전격 취소했고요. 호르무즈협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을 골자로 한 합의안 윤곽이 마련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역시 오만과의 호르무즈협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전하면서 유가의 변동이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금은 선물은 하락했습니다. 금 선물은 1.29% 내린 4,107달러 선에, 은 선물도 2.08% 하락한 5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 미 국채 금리가 연일 강세를 기록하면서 금값은 다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한편 국제 금 현물은 7월 한 달간 약 1.1% 오르며 2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약화가 금값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공개되고요. 내일은 미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와 스페이스X AMD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와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공개되고요. 일라이릴리와 샌디스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공개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첫 거래일입니다. 양시장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주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김다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주말 사이에 금요일장에서 미국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자세한 상황 다음 장에서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아마존이 호실적을 발표했죠. 아마존의 호실적에 이어서 빅테크들이 좀 상승 훈풍을 이어받았는데요.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지수 0.5%, 나스닥은 1%, S&P 500 지수는 0.7%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에서 애플이 7%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애플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매출이 그리고 마진이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한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호실적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플러스권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두 기업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구글과 메타도 초록불을 켜내면서 상승불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나왔는지 자세한 상황 브리핑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 달 동안 7월의 시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30일의 폭락과 1일의 폭등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1일부터 30일까지 하락률이 34%를 기록을 했습니다. IMF가 있었던 1997년 10월에 한 달 동안의 하락률이 27%였고요. 또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의 10월 동안에도 한 달 동안의 하락률이 23%였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 7월에 30일 동안의 하락률이 이 두 가지 수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웃도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 7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22%를 기록을 하면서 전 세계 주요 주가 지수 중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시가총액이 1,484조 원이 증발됐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도 정말 어마무시했는데요. 일단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 시장에서 총 4번이 발동이 됐습니다. 달력을 보시면 7월 7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이후에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이 됐고요. 또 7월 13일 그리고 7월 28일과 29일에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사이드카가 코스피 시장에서 총 15번이나 발동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달력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매수 사이드카입니다.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7월 31일에 정말 유례없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죠. 다음 장에서 7월 30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루 만에 지수가 17.9%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일의 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7월 30일 목요일 종가는 5,593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요일장이 끝나고 나서 SK 최태원 회장이 장내 매수,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주식을 49억 원어치 매수했다는 소식이 장 마무리될 때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미국 증시에서 샌디스크가 26%나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7월 30일 금요일 장 시작할 때 5,657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장중에 6,630, 그러니까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는 6,595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가총액의 순위 상승률을 보시면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거의 상한가 아니면 이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그리고 SK 스퀘어와 삼성전기가 상한가였고요. 삼성전자는 26.8%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26.4%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개수가 무려 12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개수가 무려 14개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7월 30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증시가 급등을 했을까요? 다음 장에서 급등의 이유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거론되는
이야기는 바로 빅테크들이 호실적을 발표한 게 반도체 투심을 회복시켰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주말 사이에 굉장히 우리 시장 그리고 떠들썩하게 좀 이야기가 나왔던 사태인데요. 바로 헤지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월가에서 돌고 있는 사태에 대한 내용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장의 급락과 급등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와 있어서 다음 장에서 일단 빅테크 호실적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호실적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증시가 급등할 리는 없겠죠.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AI의 수익화가 입증되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캐펙스 투자가 확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사업이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애저 사업의 매출 성장세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43%, 예상치 40%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발표한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WS의 사업 부분의 매출 성장세가 37%, 전년과 비교했을 때 37% 증가했고 예상치인 31%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AI가 돈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확실히 증명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캐펙스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4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혀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연간 캐펙스 투자가 69% 증가한 수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연간의 투자 금액을 2천억 달러에서 2,20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연간 비교했을 때 10% 증가한 수치인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심을 좀 회복시킬 수 있었던 요인으로 캐펙스 투자 확대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잉여 현금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구글의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권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연간 670억 달러,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도 6%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호실적에 대한 이유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장에서 우리 시장 주말 동안에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죠. 헤지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사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헤지펀드는 01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레오폴드 애션브레너라는 굉장히 천재적인 인물로 불렸던 AI 전문의 헤지펀드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월가에서 천재적인 사람으로 불렀던 이유는 바로 올해 상반기에 수익률이 439%를 기록하고 있었던 건데요. 어떤 종목을 좀 운용을 하고 있었나 살펴보니까 일단 SK하이닉스, 브로드컴 이런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전력 병목과 관련된 수혜주들을 운영 포트폴리오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레버리지 4배에서 5배까지도 활용을 했었고요. 차입금까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반도체 시장이 조금 조정이 왔을 때 마이너스 67%에 달하는 포트폴리오 상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좀 많이 사용을 했다 보니까 마진콜이 발생을 했고요. 이 담보 마련을 위해서 AI 반도체주를 좀 대거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160억 달러의 굉장히 소액으로 이 상장 주식만 시타델에 매각되면서 이 사태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7월에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헤지펀드가 반도체주를 대규모로 매도하는 일종의 강제 청산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7월에 급락이 가속화됐다라고 수급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타델의 매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불안 요소 그리고 위험 요소 그리고 디레버리징에 대한 수급적인 악재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다시 한번 증시가 급등했다라고 반전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추가
엔화가 매도 압력이 줄어들었고요. 여기에다가 반도체주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점, 그리고 숏 커버링이 동시에 발생했던 점들이 7월 31일에 급등의 요인으로 이렇게 수급적인 분석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금요일에 미국이 엔화에 개입했다는 소식도 나와서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면 일단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자료 속에 있었던 사진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자리가 있습니다. 7월 31일 미국에 있었던 강요회의 중간에 나와 있던 사진인데요. 여기에 할 일이라고 되어 있는 메모장을 보시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의 엔을 50억에서 100억 달러로 매입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할 일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지금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엔화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이렇게 두 국가가 공동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한 사례가 2011년 이후에 15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엔화가 역대급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두 국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매도해서 엔화를 매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매도하지 않고 대신에 유로를 매도해서 엔화를 매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동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에 최저치의 엔저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이 물가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자리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입을 한 거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되면 자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일본이 자국 시장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봤을 때 일본이 그동안 최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달러를 팔고 엔화를 매수하게 된다면 미국에 보유하고 있었던 국채를 매도하고 여기서 나온 달러로 엔화를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 국채 입장에서는 장기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미국은 이러한 부분까지 문제점으로 보면서 직접 이렇게 개입을 해서 달러를 매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유로를 매도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장기 금리의 급등세를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엔화에 개입을 하고 난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일단 7월 30일 그리고 7월 31일 이틀 동안 공동개입이 일어난 직후에 달러당 엔화가 163엔에서 달러당 158엔까지 엔화의 가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어느 정도로 개입을 했냐? 일단 7월 30일에서 7월 31일 이틀 동안 10조엔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다고 하고요. 개입 직후에 이렇게 공동으로 개입을 하고 나서 엔화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인 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엔캐리 트레이드란 엔캐리,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꾼 뒤에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이후에 다시 수익금을 엔화로 바꿔서 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금리인 엔화의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금리가 엔화는 저렴하니까 다른 통화의 금리와의 이 차이를 활용한 거래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미국과 일본의 공동 개입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하게 됐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당 엔화의 가치가 164엔에서 157엔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차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164엔으로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7엔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64엔의 가치가 1달러 이상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환차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종료하게 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주식과 채권 등 이 투자 자산을 대거 매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확보하고 있는 달러를 팔아서 엔화를 매수하고 엔화의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엔화를 매수하기 때문에 엔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악순환이 이어짐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도 같이 한번 만나봤고요. 다음 장에서 또 다른 얘기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직은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안심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여전히 큰 상태로 벌어져 있다는 지점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3.5에서 3.75%인 반면에 일본의 기준금리가 1%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두 국가의 금리가 큰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다라고 보는 분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개입을 한다고 해서 엔화의 그 낮은 추세를 상승 추세로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엔화의 상승은 가능하지만 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개입을 한다고 해서 엔저의 근본적인 이런 포인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에서 또 다른 얘기 짚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10년물 그리고 3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조금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매크로 악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7월 29일에 FOMC 회의가 있었죠. 7월 29일에서 7월 30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년물 금리의 상태를 보시면 7월 29일에 4.67%였는데요. 7월 30일 금요일에 4.708%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30년물 국채 금리도 7월 29일에 5.2%에서 5.251%까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의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주식 시장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월의 첫째 주 증시 일정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주의 실적이 될 텐데요. 8월 5일에 AMD가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데 스페이스X의 실적은 8월 4일입니다. 8월 4일에 팔란티어와 스페이스X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8월 5일에 AMD 그리고 8월 6일에 샌디스크의 실적이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온다는 점 마지막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9시 3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 체크하고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8월 3일) 월요일 8월의 첫 번째
증시 시작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9% 정도 밀리면서 6,33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밀리면서 71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조 2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7천억 원 넘게 매도세, 그리고 기관도 4,500억 원 넘는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 압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프리장보다 조금 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전에는 4% 정도로 보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6% 넘는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스퀘어는 0.2%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가 프리장보다 훨씬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MLCC의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오늘 우리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6%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0.5%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4%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10% 정도 넘게 밀리면서 좀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로봇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내외의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소부장들도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리노공업이 4% 정도 밀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개장 상황 체크해 봤는데요. 요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트렌드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김승현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승현입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우리 증시 말 그대로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죠. 이런 상황 속에서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역대급 반등에 성공하면서 화려하게 마감했는데요. 양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을 눌러왔던 이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반도체 실적이 단번에 개선된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술주 중심의 반도체주 폭등이었습니다. 또 그간 조정받았던 국내 대형 기술주로 외국인의 역대 최대 규모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말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전면 철회하겠다는 속보가 나왔죠. 이러한 소식이 과연 오늘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유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과연 오늘부터 시작되는 8월 증시 계속해서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강한 주도 섹터 4가지 살펴보시죠. 제가 준비한 섹터는 반도체주, 조선,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주입니다. 이 금요일 시장을 이끈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주였죠.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AI 사업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확신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단숨에 개선됐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도 나란히 20%대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6%대, 또 SK하이닉스는 무려 29%대 상승하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0일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전분기 대비 28% 증가한 매출과 함께 주주 환원 극대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HBM4를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죠. 이 또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역시 최태원 회장이 30일 SK하이닉스 보통주를 약 49억 원에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투자 심리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잠시 주말간 이슈 살펴보시면요.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죠. 이 일명 SA라고 불리는 이 헤지펀드는 그간 AI 관련주에 대규모 레버리지 투자를 진행해 왔는데요. 결국 대규모 손실 끝에 레버리지 포지션을 완전 청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그간 AI 기술주 변동을 이끌었던 수급 과열이 오히려 한풀 꺾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거품성 레버리지가 거치고 또 본연의 펀더멘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는 증시가 급격히 흔들릴 경우에 금융당국에서 즉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 위함인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낮추는 권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응급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도체 투톱에 집중됐던 자금이 과연 다른 업종으로 분산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특히 강한 장이었던 만큼 오늘 장에서도 이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로 계속해서 유입되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는 조선입니다. 이 조선 섹터 국내 조선 3사인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원이라는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고선가 선박 매출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실제 실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추진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하반기 이후 성장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LNG 운반선과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GTT가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LNG 운반선 설계 수주 전망치를 기존 450척에서 550척으로 늘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가 의심할 여지 없는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기대되는 해라면서 당분간 실적과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조선업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는 실적 개선 업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금요일장에서는 한화오션이 7.44%, 또 HD 한국조선해양이 4%대 상승하는 등 계속해서 매수세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주요 조선주들이 대부분 동반 상승했습니다. 대한조선이 2.14%, 또 삼성중공업이 3%대 상승했습니다. 사실 조선업종이야말로 저평가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간 사상 최대 실적과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올해가 실적 피크아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도 곧 성장세가 꺾인다는 불안감이 반영되면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번 상승 흐름을 그대로 8월에도 받아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터 2차 전지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 2분기 실적에서 나란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낙폭이 컸던 2차 전지 업종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이 배터리 셀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삼성 SDI와 함께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양극재 대표주인 에코프로 BM 역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확대된 모습 보였는데요. 7.25% 강세 보였습니다. 최근 전기차 업황 둔화 우려가 이어졌었죠. 하지만 일부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또 ESS 시장, 즉 미국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확대 전망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배터리 업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반도체만큼 강한 주도주는 물론 아니지만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의 반등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ESS 시장 확대 흐름 속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배터리셀과 전력 기자재 수출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다만 공급망 재편과 같은 구조 변화가 빠르게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역시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업종 전반으로 수급이 이어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이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바이오 섹터에도 저가 매수세와 순환매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대표주인 알테오젠의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독자적인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죠. 또 기술 수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날만 10% 넘게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리가켄바이오도 신약 플랫폼 관련 기업이죠. 이 역시 파트너사의 미국 FDA 임상 일상승인 호재가 더해지면서 13%대 급등했습니다. 바이오주는 금리 환경에 민감한 성장주라는 특징이 있죠. 그런 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수록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 반도체처럼 실적 기반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임상 결과나 기술 이전과 같은 이벤트가 주가의 하락과 상승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오늘 장에서도 관련 뉴스 흐름들까지 함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결국 오늘 바이오 섹터에서는 단순한 상승 여부보다는 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또 개별 기업들의 실질적 모멘텀이 있는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들과 주말간 이슈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8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 증시가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단기간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결국 오늘 시장의 핵심은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어질지, 또 그 온기가 다른 업종까지 확산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승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트렌드 섹터 4가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간 9시 1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부터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가 아까 저희 개장보다 조금 더 밀린 채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4% 정도 밀리면서 6,315포인트까지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7% 정도 밀리면서 71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보다 훨씬 더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1조 8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 넘게 지금 1조 3천억 원 가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이 너무나도 많은 물량을 담아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물량 조금 많이 덜어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 개인은 물량을 1,600원가량 담아내고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매도세 보여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7%,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7%인데요. 다만 이렇게 증시가 전부 다 밀리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기가 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좀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고무적이라는 건데요. 코스닥 시장은 거래대금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을 보시면 로봇 관련된 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TXR 로보틱스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개장 초기만 해도 19%였었는데 지금 24%까지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지금 미국이 이 중국에 관련된 중국산 휴머노이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지난주에서도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렸었거든요.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었는데 그러한 흐름이 오늘장에서도 연속성 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TXR 로보틱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훈풍이 이어지는 걸 보면 오늘장에서도 로봇주들의 이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엔젤 로보틱스도 22%
12%로 굉장히 강한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로봇주들이 좀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코스피 시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시장에 이렇게 하방을 좀 받쳐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2%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전일장에서 반도체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한가가 이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올렸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의 약세 흐름은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 로보틱스도 12% 정도의 상승불 켜내고 있네요.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봤는데요. 이어지는 저희 팍스 경제 TV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인사이트들 여러 가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